자, 안녕하세요. 저는 쫙 올려서 G스쿨에서 전공생물을 담당한 신범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이제 1년, 지금 여기에서 이제 설명회를 하고, 만약에 이제 제 수업을 듣게 되면 1년 동안 전공생물학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중등교사 임용시험을 보기 위해서 어떤 시험인지를 알아볼 필요가 있고 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를 좀 여러분들이 이제 조언을 들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설명회를 통해서 시험에 대해서 알아보고 그리고 어떻게 공부하는 게 좋은지 그런 얘기들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일단 중등 미용 시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뭐 많이들 알 텐데 혹시라도 모르는 사람 있을 테니까 한 번 정도 체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격증 취득해 줘야 되고요. 그리고 한국사 능력 검정 시험, 요 시험을 합격을 해놓은 게 좋은데 아직까지 합격하지 않은 친구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래서 초반에 이 시험 준비하느라고 공부에 좀 집중하지 못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요거는 빨리 따놓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시험 일정 보면 일단 뭐 올해 몇 명을 뽑는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그리고 언제 시험 본다 뭐 이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이 이제 10월 달에 작년 같은 경우는 그랬었고요. 그러니까 올해라고 얘기하겠죠. 올해 시험 본 경우에는 그리고 접수 기간은 10월 달이었고요. 시험은 11월 마지막 주 토요일 또는 그 전주 토요일 날 보통 봅니다. 수능 다음 주라고 생각해 주면 되고요. 합격자 발표는 그 다음 달, 그래서 12월 말에 발표를 하면 이제 그 합격자들이 2차 시험을 1월 달에 3일에 걸쳐서 시험을 보게 되고요. 2월 달에 최종 합격자 발표가 나죠. 그래서 일단 요 26학년도 기준으로 이 경쟁률을 한번 간단히 체크를 해보면 이 접수 인원은 1352명이었어요. 음, 보통 몇 년 전만 해도 1500명대였는데 점점 줄어들었다가 올해 살짝 접수 인원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대신에 모집 인원이 279명으로 늘다 보니까 경쟁률이 사상 최저치였어요. 4.85. 보통은 이제 몇 년 전만 해도 10대 1을 유지하고 있다가 이 접수 인원은 줄어들고 모집 인원은 늘어나는 바람에 이 경쟁률이 점점 줄어들었는데 요번에는 역대급으로 모집 인원을 많이 뽑다 보니까 평균 경쟁률이 5대 1이 안 됐죠.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 임용 시험에 합격하기에 참 좋은 기회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인원을 뽑게 되는 이유가 음? 잠깐만요. 이렇게 많은 인원을 뽑게 되는 이유가 그 정년 퇴직하는 분들이 좀 많아졌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 갑자기 모집 인원이 줄어들 것 같진 않아요. 아마도 내년에도 모집 인원은 충분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TO가 충분히 많다 보면 경쟁률이 떨어질 테니까 여러분들이 열심히만 준비를 하면 상당히 합격할 확률이 높다. 희망을 갖고 공부를 해주면 좋겠어요. 자, 전형 방법도 요것도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할 텐데 시험은 3교시에 걸쳐서 합니다. 교육학, 그리고 전공 A, 전공 B 이렇게 나오는데 교육학 한 문항을 60분 동안 보고요. 나머지 이제 전공 A, B인데요. 이 전공 A, B 때 교과 교육학하고 전공 생물학을 하죠. 어, 각 교시마다 교과 교육론이랑 전공 생물학을 같이 섞어서 이제 문제로 출제를 하기 때문에 어, 섞여 있는 상태라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기에 맞게 이제 문제를 풀어주면 되는데 2교시의 기입형 서술형, 3교시 기입형 서술형 이런 식으로 섞여서 또 역시 나오게 됩니다. 이 전공 과목이 차지하는 비중은 80점에 해당하고요. 그 중에서도 전공 생물학이 차지하는 비중은 56점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따가 다시 한번 체크하기로 하고요. 자, 이렇게 1차 시험을 합격하면 1월 달 3일에 걸쳐서 2차 시험을 본다고 했는데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이 여러분들이 시험을 지원한 이 시도별 다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교육청 안내에 따라서 그 준비를 해주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좀 더 자세히 이제 그 각 시험에 1차 시험에 대해서 보도록 할 텐데요. 교육학 1교시 60분 동안 보고요. 전공 2교시 90분, 3교시 90분 이렇게 볼 겁니다. 자, 앞에서 얘기했듯이 각 2교시 각각의 교시마다 2교시, 3교시마다 교과 교육학하고 교과 내용학 같이 시험 본다고 했는데 여기서 대략 25, 35%라고 했는데요. 실제로 보면 30%, 70%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의. 그러다 보니까 30%다 보니까 24점, 80점에 30% 24점이고요. 그다음에 교과 내용학, 즉 전공 생물학은 56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만약에 저와 같이 그 준비를 하게 된다면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가르치는 내용이 이제 전체 시험에서 56점 정도 차지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그 56점 비중이 좀 높잖아요. 그래서 전공 생물학에 대해서 좀 부담을 갖죠. 왜냐하면 공부해야 되는 내용도 많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생물학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그걸 이제 좀 파악을 하게 되면 좀 어렵지 않게 접근을 할 수가 있으니까 너무 부담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2차 시험은 이 내용들은 역시 여러분들이 지원한 지역의 공고문을 잘 참고해서 준비를 해주면 되겠어요. 지역마다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자, 이제 출제 원칙이라고 했는데 요거 뭐 다 읽을 필요 없죠.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한 자면 풀 수 있는 문항을 출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충분히 준비를 하면 이 시험을 어, 잘 풀 수 있다. 이렇게 좀 자신감을 갖고 공부에 임하면 좋겠어요.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제가 이쪽에서 처음으로 강의를 하는 첫 해에 어떤 친구가 우스갯소리를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친구가 초시였는데 초시 때 합격을 하면 학교에 플랜카드가 붙는데요. 나는 그때 그게 농담인 줄 알았더니 진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여태까지 강의하면서 본 바로는 초시에 합격하는 친구들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초시에 힘들고 재수 삼수를 하면 합격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혹시라도 갖고 있다면 그 생각 버리도록 하세요. 충실히 이수하면 즉 충실히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할 수 있다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채점 절차 방법을 얘기한 이유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다 하더라도 답안지를 작성할 때 채점자가 여러분들이 제대로 정답을 썼는데 정답 쓴 것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음, 당연히 좋지 않은 점수를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채점이 어떻게 되는지는 간단히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채점위원 3인이요. 독립적으로 모든 답안지를 채점을 합니다. 그래서 독립적으로 이제 채점을 하기 때문에 한 사람당 시험을 보고 나서 발표하기 전까지 한 달 동안 1350여 명의 답안지를 교육학, 그다음에 교과론, 전공생물학을 다 채점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는 한 사람의 그 답안지를 자세히 볼 여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보면 채점 기준, 모범 답안 숙지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기평이라는 것은 어떤 단어 하나만 넣어주면 되니까 채점하는데 어려움이 없지만 서술형 같은 경우는 모범 답안이라고 했을 때 이 전체 서술형 답안을 외우는 게 아니에요. 그 서술형에 필요한 작성 방법에서 제시된 키워드가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그것이 들어갔다면 맞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답안을 작성할 때 일단 채점자가 잘 볼 수 있게 글씨를 써야 돼요. 그리고 키워드를 쓰는데 키워드가 한쪽 구석에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죠? 너무 치우쳐서 조그맣게 돼 있으면 안 되고 볼 수 있게. 그래서 키워드를 채점자가 잘 볼 수 있게 쓰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너무 서술형 문장을 완성하는 데 어, 그 신경을 많이 쓸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완전히 틀리지 않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주어, 서술어, 목적어가 있는 키워드가 들어간 문장만 만들게 되면 그 서술의 형태만 되면 상관없으니까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공부를 하느냐?
키워드 위주로 얘기를 하고요. 키워드를 넣어서 문장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이 서술형이라는 게 답안지 4줄로 작성을 하는 건데 4줄의 답안지를 작성할 때 대략 한 두세 문장이면 돼요. 그러니까 두세 문장으로 서술형 4점짜리 답안지를 작성할 때 작성 방법에서 제시된 키워드 2개 또는 3개를 넣어서 그 문장을 완성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는 전체를 달달달달 외운다라기보다도 전체 어떤 특정 기작이 있다면 그 기작을 이해를 하고 그 기작에서 키워드를 외우면 되는데 그 키워드가 어떤 것이냐면 딱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됩니다. 아, 요거 문제로 낼 법하구나. 그런 용어가 있어요. 그런 용어들 헷갈리지 않도록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할 수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공부를 할 때는 일단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이해를 하게 되면 이제 나올 만한 키워드들 암기하면 된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도 이 답안 작성 요령과 연계해서 그렇게 요령껏 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시험에 대한 얘기는 했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 제가 가르치는 이제 전공 생물과 관련돼서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전공 생물이 어떤 내용들을 문제로 출제를 하느냐. 지금 위쪽에 있는 것은 교과론이고요. 이 교과론은 24점에 해당하는 것은 다른 분이 강의를 하시는 것이고 전공 생물학, 다시 말하면 교과 내용학이 이제 제가 가르치는 내용인데 상당히 많은 얘기를 하죠. 복잡하죠. 그래서 이 복잡한 얘기를 크게 네 영역으로 나눠서 보면 세포학, 유전학, 동물생리, 나머지 이제 분류진화, 생태학, 식물학 이렇게 묶어서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서술형으로 문제 유형이 바뀐 것이 2014년도예요. 그래서 2014년도에서 지금까지의 그 각 영역별로 출제 비율을 보면 세포학은 21%, 유전학 27, 동물생리 23%, 분류진화, 생태, 식물 얘네들 해서 29%. 그래서 앞부분에서 우리가 이제 배우는 세포 유전학, 세포학과 유전학 합치면은 48%, 나머지 뒷부분이 52%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문제가 골고루 나온다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특히 유전학하고 분류진화 생태식물학이 조금 더 많은 비중으로 나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 분류진화 생태식물학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배울 때 보면 다른 그 영역에 비해서 좀 분량은 약간 적어요. 적은데 출제는 많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출된 내용이 계속 기출된 부분이 계속해서 출제된다. 출제되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 주면 돼요. 그리고 이제 동물 생리학이죠. 이 동물 생리학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을 구성하는 각각의 기관계를 하나의 챕터로 다루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이제 출제 비중 전체에서 봤을 때는 출제 비중은 좀 떨어지기 때문에 동물 생리 같은 경우는 공부할 때 많은 범위에서 몇 문제만 나오니까 아주 세세한 것보다는 중요 포인트들만 주로 공부를 해주면 효율적인 공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026학년도는 그러면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되는지 한번 보면요. 이렇게 기입형 문제 같은 경우는 교과론에선 내진 않아요. 전공 생물학에서만 기입형을 내고요. 그리고 17개의 그 서술형 문제 중에서 6개가 교과론이고 11개가 이 전공 생물학입니다. 자, 세포학 같은 경우는 3문제, 유전학 같은 경우에 6문제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됐어요. 지금 보면 이제 이 분류지나 생식 파트가 이제 5문제가 나왔죠. 보통 이제 5문제 전후로 나옵니다. 4문제 또는 5문제, 6문제.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6문제가 나왔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기입형에서 좀 차지하는 비중이 좀 다소 높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자, 그러니까 작년이라기보다는 이제 올해 시험이죠. 자, 올해 시험 같은 경우는 이러한 양상을 보였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100점 만점, 특히 2교시, 3교시 같은 경우 80점 만점에서 이제 56점을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 기출된 문제들은 어떤 유형을 묻는지 전체적으로 보면요. 이 명칭을 쓰라는 문제가 반드시 나옵니다.
기입형에서 명칭 쓰란 얘기 당연히 나올 거고요. 서술형에서도 보면 이따가 그 문제를 간단히 보여줄 텐데 각각의 문제의 서술형 문제마다 작성 방법이 있습니다. 그 작성 방법이 2개에서 3개 정도 되는데 항상 첫 번째는 기억, 니은의 명칭을 쓸 것. 이런 식으로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 명칭, 특정 용어와 관련돼서 단량체라든가 전구체, 세포 이름 몇 년 전만 해도 계속해서 몇 년 동안 이 세포 이름 쓰라는 게 상당히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됐었어요. 근데 워낙 많이 묻다 보니까 지금은 좀 세포 이름을 묻는 문제 경우가 좀 줄어들었죠. 자, 효소 이름 묻기도 하고요. 실험 방법적인 이름, 명칭, 그다음에 경로, 현상 이런 것들 골고루 명칭.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공부하다가 어떤 명칭이 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그냥 다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워낙 이 명칭들을 많이 물어보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 기작을 이해를 해줘야 풀 수 있는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기출된 문제 변형, 임용, MDP 이런 건데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미트위트 피트, 이게 이제 MDP가 미트위트 피트인데 미트위트 피트에 변형된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어쩌다가 출제가 됩니다. 간간히 어쩌다가. 자, 임용과 같은 경우는 아예 거의 똑같은 부분이 문제가 출제가 돼요. 예를 들면 아예 보통 이제 식물의 호르몬에서 그런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이따가 이제 뭐 그 문제 예를 들 건데요. 뭐 탈리라든가 또는 어, 그, 그, 그 격가지 형성 뭐 이런 것들. 그리고 그러니까 올해죠. 올해 같은 경우에는 그 발화와 관련돼서 예전에 출제가 됐었는데 또 출제가 됐습니다. 그런 식으로 좀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일반적인 여태까지 예년의 경우에 있어서 일반적인 양상이고 올해는 좀 이 기출된 내용을 좀 많이 좀 약간 벗어나는 비중이 좀 높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참고는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수식 같은 경우도 이용하라고 하는데 몇 개의 수식이 있습니다. 그러한 수식은 뭐 강의 시간에 보통 이제 얘기를 해서 이런 내용들이 문제로 출제가 됐었으니까 알아둘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실험 원리 그러니까 모든 실험을 이해할 필요는 없고요. 대표적인 특정 실험의 원리 같은 것들은 물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실험에서도 기본 원리는 공통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실험의 기본 원리와 그리고 자주 많이 알려진 특정 실험의 원리만 잘 이해를 하고 있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출제가 됐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결과 해석 같은 거 이런 것들. 자, 그리고 이제 미기출 영역, 지엽적 문제. 예전에는 이 지엽적 문제와 미기출 영역의 비중이 낮았습니다. 전체 점수에서 낮은 정도 한 2점 전후. 근데 요번 올해 문제에서는 이 미기출 영역과 지엽적인 문제를 묻는 그 비중이 예년에 비해서 좀 다소 올라간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학생들이 올해는 좀 어려웠다. 특히 이제 2교시에 비해서 3교시가 좀 어려웠다라고 해서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그 문제가 난이도가 좀 큰 양상으로 많은 학생들이 느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얘기한 문제 유형이 어떤 식인지 간단하게 체크하도록 할게요. 순서대로. 자, 단량체, 전구체 이렇게 특정한 명칭을 묻는 문제. 자, 한번 봅시다. 문제 쭉 돼 있고요. 지금 이게 서술형이에요. 4점짜리. 그런데 이런 4점짜리 보면 작성 방법해서 이렇게 하나, 둘 또는 세 개 이렇게 나올 수가 있는데요. 자, 호르몬 이름, 세포 이름 물어보죠. 그리고 나서 설명할 것. 이런 식으로 문제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도 작성 방법 이렇게 물어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조절 기작 과정을 이해해야지 풀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우리가 골격근이 수축을 할 때 이 수축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활주설에 대한 얘기인데 이런 것들도 왜 얘네들이 이렇게 낮은지 이유를 설명할 것, 이렇게 설명할 것 이런 식으로 그 기작을 이해하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조절 기작은 막 처음부터 끝까지 그 기작에 대해서 달달달달 외우는 것이 아니라 아 이러이러한 식으로 가는구나.
이때 중간에 그러니까 톱니바퀴가 이렇게 있다면 중간에 빠져 있는 톱니바퀴를 넣듯이 그 명칭 키워드만 여러분들이 숙지를 해주면 돼요. 자, 그리고 기출문제 변형된 거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피트 문제 2017년도 문제인데 이게 피트 같은 경우는 미트디트와 함께 그 8월에 시험을 보죠. 임용은 11월에 시험 보죠. 같은 해에 똑같은 문제가 나왔고요. 그림을 이용해서 문제가 나왔고요. 작성 방법 첫 번째 보면 순생산량 산출하는 방법을 이 그래프에 나와 있는 표시대로 하라고 했죠. 그런데 기출 문제 보면 순 1차 생산량을 여기 나와 있는 1, 2, 3 가지고서 구하면 뭐 이렇게 구할 수 있다라는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기를 응용을 해서 이런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피트 문제가. 자, 그 다음에 임용 문제 보도록 할까요? 자, 2011년도 문제고요. 2020년도 문제예요. 이 탄리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역시 탄리와 관련돼서 또 똑같이 나왔죠. 그래서 보통 이제 그 10여 년 정도 지난 것들은 이런 식으로 다시 이제 거의 유사하게 문제가 출제가 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기출 변형 문제 역시 2010년도고요. 여기 2022학년도죠. 자, 발생 과정에서 우리가 이제 처음 배우는 게 수정인데 수정에서 이제 다수정 방지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나트륨과 관련된 빠른 차단 방지 기작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실험 과정을 통해서 문제가 나오고요. 여기에서는 빠른 차단과 관련돼서 이제 그래프를 이용을 해서 문제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같은 내용인데 어, 약간 그 문제화하는 방식을 좀 달리해서 이런 식으로 기출 변형된 형태로 나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수식을 이용을 해서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 자, 여기서 보면 이러한 적정곡선이 있고요. 적정곡선을 구하는 식 그리고 값 이렇게 계산하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요. 그리고 식 자체를 쓰라는 문제 이게 18년도인데 식 자체를 쓰라는 문제는 14년도에 또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20학년도 때는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나왔냐면 요 성장률 구하는 식 있죠. 요 식 가지고서 R과 K의 관계식을 제시하라. 이런 식으로 또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수용 능력을 직접 계산해서 구하라. 그래서 의외로 이러한 산수 문제가 나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식만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어렵지 않게 문제를 쉽게 또 풀 수가 있어요. 또 기출문제 보다 보면 이런 특정 식 가지고서 빠르게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실험 원리 해석 같은 거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웨스턴 블런, 자 SDS 페이지 하고 갤리와 크로마토그래피 이해하면 풀 수 있는 문제고요. 자, 2020학년도 문제 또 보면 이 경우에 있어서 RNA에서 보호분석법이라는 표현이 있죠. 이 RNA에서 보호분석법이라는 표현은 좀 잘 안 보였나요? 이 RNA에서 보호분석법이라는 요 방법은 흔히 쓰지 않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요 실험 자체를 여러분들이 몰라도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란 얘기입니다. 그냥 여기에서는 실험의 이름만 썼다 뿐이지. 자, 여기에서는 혼성화를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실제 우리 진액 같은 경우는 엑손 인트론, 엑손 인트론 이렇게 인트론을 가지고 있는데 mRNA 같은 경우 인트론이 제거되죠. 그래서 그 인트론이 몇 개고 엑손이 몇 개 있는지 그런 것을 이제 밝히기 위해서 이 혼성화시켜서 알아보는 그런 실험이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실험 결과의 밴드만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일반적인 그런 그 인트론 엑손과의 관계를 알아보는 방법적인 거 아주 간단한데 그것만 알면 충분히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예요. 그러니까 어렵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실험 원리도. 자, 실험 원리 해석 이 경우는 절단을 했을 때 연결하는 방법인데 이때 절단돼서 단일 가닥이 만들어지는 여기 염기 서열이 동일하면 다른 제한 요소를 이용할 수 있다라는 사실. 이런 것들 상당히 실험적인 얘기인데 이 실험적인 얘기를 물어보는 이유가 실험실에서는 이 유전자 클로닝을 정말 많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흔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문제로 출제를 했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미기출 영역 지역적 문제. 요거는 열매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인데요. 이러고 하나하나 외우기에는 좀 무리가 있죠. 갑자기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워낙 많은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내용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실제 출제되는 문제 중에는 정말 지엽적인 문제가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그 지엽적인 문제에 그 전체 56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2점 전후, 1, 2점. 그러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도 모르는 아주 구석에 있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알 수는 없습니다. 이런 문제 나왔다고 해서 야, 그런 거까지 다 공부해야 되니 너무 힘든데 그런 거 아직 공부 못 했는데 어떻게 하지? 걱정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것과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그 내용들을 확실히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이러한 지엽적인 문제 때문에 100점 만점은 못 받는다 하더라도 상당히 고득점을 받고서 안전하게 2차 시험 치르고 합격할 수가 있으니까요. 너무 이런 문제에 얽매이진 않도록 하세요. 자, 이 정도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년에는 이러한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데 올해는 이 출제 문제의 특징이 어떻게 바뀌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음, 자, 일단 재작년부터 첫 번째의 특징을 보이고 있어요. 재작년부터 문제의 길이가 길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를 읽다 보면 시간이 너무 빨리 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객관식이 아니라 기입형과 서술형이라는 것을 답안지에 써야 되기 때문에 답안지에 써야 하는 시간도 확보를 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문항 길이가 길어지면 어, 문제를 파악하는 데 시간을 많이 허비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간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있고 난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올해는 그러니까 작년까지도 기입형의 문항이 길었는데 올해는 기입형의 문항의 길이는 짧아졌어요. 근데 서술형은 계속 길이가 길었고요. 그리고 재작년 때는 거의 대부분이 작성 방법 좀 전에 우리 문제 봤었죠. 서술형에서 보면 이거 어디 갔어? 서술형에서 보면 이러한 작성 방법, 그죠? 요거. 여기 이제 보통 2개였었거든요. 대부분. 근데 재작년 때 3개였어요. 그리고 작년 때도 상당수가 3개였어요. 근데 올해도 3개짜리가 좀 많은, 좀 다수 차지하고 있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개인 것의 비중은 여전히 높기 때문에 이 서술형 문제도 여전히 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시간 조절할 필요성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 문제도 약간 문제가 길어지는 양상대로 출제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줘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기출 영역에서 좀 더 구체적이고 확장된 그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을 좀 벗어난 그러한 내용들을 묻는 문제가 좀 출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기출 어, 영역에서 공부를 할 때요. 관련된 내용을 좀 더 덧붙여서 많이 좀 공부를 할 필요성이 있고요. 하지만 기출 영역에서 출제된 것도 보면요. 출제가 될 법했는데 안 된 문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출제된 것 중에 해간으로의 그 표적화 과정이 있습니다. 세포질에서 만들어진 뭐 단백질이라든가 그런 단백질 핵내로 이동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이동하는지 그 기작이 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그 표적화에 관련된 문제가 출제는 여러 번 되는데요. 핵내로의 표적화에 관련된 문제는 출제가 안 됐어요. 근데 그 문제가 요번에 출제가 됐고요. 기입형으로 간단하게. 그리고 또 출제가 된 게 그 근육이 골격근, 심장근, 평활근이 있는데 이 골격근과 심장근은 몇 번 나왔습니다. 근데 평활근은 안 나왔었어요. 근데 평활근이 요번에 나왔어요. 그 수축 기작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나올 법한데 여태까지 계속 한 번도 안 나왔던 문제들이 이제 출제가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확장된 내용. 골격근, 심장근 나왔었네. 그럼 이제 평활근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하다 보면 요것도 나올 법한데 이러한 생각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들도
것도 자세히 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고요. 자, 미기출 영역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지엽적인 문제들은 좀 뭐라고 해야 되지? 음, 전체 56점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어요. 근데 이렇게 미기축 영역을 다룬 문제의 출제 비중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미기출 영역에서 나온다, 지엽적인 부분에서 나온다 그러면 기입형 수준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술형 수준에서 나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학생들이 느끼는 이 체감 난이도는 높아질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는 평이하게 너무 쉽게 나왔고, 왜냐하면 요번에 나온 문제 중에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예전에 나왔던 그 식물 호르몬, 지베렐린에 의한 발화 과정이 또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들은 되게 쉬워요. 자, 그런데 이렇게 미기출 영역을 다룬 문제들,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면 어렵게 느껴지니까 문제가 난이도가 커지게 느껴졌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이, 어, 26년도의 경우처럼 기출 문제, 문제 출제의 특징이 이 변하게 되는 게 이 중등 임용 시험이 오래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온 부분 웬만한 건 다 나왔어요. 중요하게 우리가 봐줘야 되는 것. 그런데 이 임용 시험이라는 것은 학생들 선별하기 위한 시험이다 보니까 나온 곳에서 또 문제를 내자니 안 되겠다 싶으니까 좀 더 확장된 개념으로 출제되지 않은 영역에서 출제를 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다른 과목에서도 그런 경향을 보인다라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들은 기출된 내용뿐만 아니라 그 이외의 것도 역시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당연히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가 우리가 이제 기출 문제의 유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파악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중등 임용 시험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때 전공생물학은 어떤 유형의 문제들이 나오는가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얘기 간단히 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는 것 할 텐데, 실제로 이제 그 여러분들 공부를 할 때 전체 그림을 보지 않고, 그러니까 전체 내가 그러니까 숲을 보지 않고 나무를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숲을 봐야 전체 체계가 형성이 되고요. 아, 이 부분은 어떤 내용, 이 부분은 어떤 내용, 서로가 연계성이 어떻게 되어 있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그걸 안 하게 되면 중구난방으로 그 내용들이 섞입니다. 그러니까 모니터 상에 폴더를 좀 이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하지 않고 산만하게 파일들이 다 있으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어떤 특정 파일을 찾을 때 힘들겠죠. 그래서 파일을 폴더로 정리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 여러분들이 이제 생물학이라는 것을 딱 한번 간단히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해봅시다. 자, 우리 생물은 원자들이 모인 분자들, 특히 이제 고분자들이 우리 몸의 96% 이상을 차지하죠. 고분자라고 하면 탄수화물, 지질, 핵산, 단백질. 그중에 단백질이 가장 중요하고요. 그리고 그 단백질은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그렇게 만들어진 단백질 효소가 여러 가지 화학 반응을 하면 지질도 만들고 탄수화물도 만들고 핵산도 만드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한 분자들이 모여서 이렇게 세포소기관이 세포. 여기까지가 세포학이고요. 그러한 고분자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유전자로부터 만들어지는 게 이제 유전학이다라는 얘기고요. 자, 세포들이 모여서 조직.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개체가 되는데 개체 이전까지가 바로 동물 생리학. 그런데 이제 식물 같은 경우는 동물과는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식물은 따로 분류를 해서 식물 생리학 또는 형태학 이렇게 따로 분류를 해서 우리가 이제 배우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개체 이후부터는 분류 진화, 그다음에 생태학 수준에서 다르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자에 대한 개념 이해를 하고 그래야 화학 반응을 이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생태계까지 전체적으로 다 다루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세포학, 유전학, 동물 생리학, 그다음에 나머지 부분 이렇게 크게 네 영역을 여러분들이 배우는 거예요. 자, 그러면 원자들이 모여서 이제 분자 때부터 슬슬 그 생명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요.
요 분자들이 모여서 요게 단계별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럼 뒤에서 일어나는 이러한 일들은 결과적으로는 이러한 분자가 관여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론 시간에 이 앞부분에서 배우는 내용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요것을 이해를 하고 여러분들과 친숙하게 만들어 놓으면 유전학 배울 때도 익숙하고요. 세포 관련돼서도 뭐 수송이라든가 세포간 신호 이런 것들도 이해를 더 쉽게 할 수가 있고, 특히 이제 동물 생리학 같은 경우는 앞에서 배운 그러한 수송이라든가 그다음에 세포 내 신호 전달, 세포간 신호 전달 그런 것들을 주로 각각의 기관별로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앞부분을 정말 잘 이해를 해주고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한다면 뒷부분은 편해집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것들을 차근차근 배워야 되니까 이제 일반적으로 커리큘럼들이 이러한 양상을 따릅니다. 이것은 이제 제 경우를 가지고 얘기를 한 건데 처음에는 일반 생물학, 그 다음에 심화 내용으로 이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배운 이론 내용을 문제화해서 어, 이론을 정리하고 그리고 이론이 어떻게 문제화되는지를 파악하고 그리고 자 이론 정리 그리고 이론이 어떤 식으로 문제화되는지 파악 그다음에 세 번째는 내가 어느 부분을 잘 아직 숙지를 못하고 있거나 또는 오개념을 갖고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하는 게 이제 문제풀이 단계예요. 그렇게 이제 완전하게 이론 내용을 정리를 한 다음에는 실전 모의고사를 통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웃풋하는 연습을 하는 거죠. 답안을 작성하는 방법. 내가 이제 답안을 어떻게 작성을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있구나. 또는 시간 조절을 내가 못하니까 어떤 식으로 시간 조절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것들이 이제 조절을 해주고 실제 내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내가 그리고 앞에 이론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을 놓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고 최종 정리하는 요 나머지 단계를 거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볼 수가 있는데 어, 여기 이제 기출 문제 있죠. 요 기출 문제를 어떤 학생들은 아예 시험 보기 전까지 안 푼 학생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상당수가 있었어요. 의외로 풀 줄 알았는데 안 풀어요. 그리고 기출 문제를 푼다 하더라도 연도별로 풀더라고요. 어떤 학생들은. 그렇다면 그 연도별로 풀게 되면 이게 어떤 이론 내용에서 문제들이 출제가 됐는지를 분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제 이론 내용을 공부하면서 여기가 기출이 잘 되는 부분인지 안 되는 부분인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기출 문제를 푸는 학생들은 상관없지만 풀지 않고 그런 학생들 때문에 이 기출 문제 풀이를 하게 됐어요. 예전에는 단원별 문제 풀이하고 같이 섞어서 했더니 너무 시간이 부족해지더라고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가 계속 양이 쌓이다 보니까 시간 내에 할 수가 없어서 어, 강제로 이제 단원별 문제 풀이하고 기출 문제를 섞어서 학생들에게 선택 여지가 없게 하지 않고요. 기출 풀이를 한 학생들은 단원별 문제만 듣고 기출 풀이를 단원별 기출 풀이를 들어야 될 필요성을 느끼는 친구들은 선택적으로 들 수 있게 따로 이렇게 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출 풀이를 할 때 연도별로 하는 것보다는요. 단원별 이론 내용과 연계해서 하면 어떤 이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고분자 파트가 있다. 탄수화물 파트에서 출제가 언제 됐는지, 지질에서 언제 됐는지, 단백질 파트에서 언제가 됐는지를 연도별과 내용을 각각씩 쭉 정리해 보면, 정리를 해 두면, 이거 평소에는 2, 3년에 한 번씩 출제가 되는데 지금 한 4년 정도 출제가 안 됐네? 그리고 요 내용은 10여 년이 지났으니까 요 중요도가 높은 내용이니까 나올 법하네. 그런 것들은 해주란 얘기예요. 그리고 만약에 이 2, 3년에 걸쳐서 계속 문제가 출제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여기 너무 자주 출제가 됐는데 아마도 출제가 될 가능성은 좀 적긴 하겠구나. 그럼 이제 다른 부분 좀 더 출제 가능성이 높은 부분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요 기출 단어별 기출 풀이할 때는 각각 몇 년도에 몇 문제가 각 챕터별 30챕터 나눠서 챕터별로 나왔는지 그리고 각 챕터 내용 그 내에 있는 각각의 소제목에서 어떤 내용이 어떤 답안을 원하는 식으로 몇 년도에 출제가 됐는지 쫙 정리한 걸로 그때 이제 하면서 기출 분석을 하지 않은 친구들은 요때 같이 들으면 되겠어요.
어쨌든 요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연간 커리큘럼을 어 따라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이 공부를 할 땐 요 차근차근 따라서 하는 게 좋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이게 인제 전공 학생들의 특징인데, '아이 내가 4년 동안 학교에서 전공 생물을 전공했는데 무슨 기본 이론이야?'라고 많이들 안 들어요. 그리고 심화 이론을 듣습니다. 정말 그 일반 생물학에 대한 개념이 잘 잡힌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심화 이론부터 잘 따라옵니다. 근데 본인이 공부를 그렇게 많이 하지 않은 상태로 졸업을 했는데, 그래도 내가 전공이 생물인데 라고 생각하는 친구들은 심화 이론부터 듣잖아요. 그럼 고생들 하더라고요. 보통 한 3년 정도, 3, 4년 정도 이제 도전하다 안 된 친구들 중에 이제 친구들이 이제 내 수업을 처음으로 이제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 친구들 나중에 합격한 친구들의 특징이 뭐냐면 일반 생물학부터 들었어요. 또 심화가 아니라, 그래서 3, 4년씩이나 했는데 왜 일반 생물학을 듣냐? 다 아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보통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심화부터 들었고, 아무래도 점수가 30점대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전공이 30점대가 계속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56점 만점에 30점으로 나는 생각을 하는데 80점 기준은 아닐 거예요. 80점 기준인가? 하여튼 너무 적게 나오니까 아무래도 내 기본이 부족한 것 같다. 그래서 일부러 기본부터 착실하게 하려고 그런다. 그래서 3년, 4년 고생했다가 일반 생물학부터 차근차근 듣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되게 안타까워요. 처음부터 그렇게 차근차근 했으면 됐을 텐데, 심화 이론부터 들으니까 많은 양을 머릿속에 막 집어넣어야 돼요. 근데 기본 이론을 들은 친구들은 체계가 잡혀 있는 뼈가 있는 상태에서 살만 붙이는 입장이지만, 심화 이론을 듣는 친구들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마구잡이로 막 받아들이니까 머릿속에서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문제를 봤을 때 이 문제 출제자가 의도하는 바를 파악을 못 해요. 실제로 파악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공부를 많이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올까?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니? 그랬더니 파악이 안 돼요. 출제자가 왜 이 문제를 냈는지.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 친구는 나랑 막 상담, 간간히 상담하면서도 눈물도 흘렸거든요. 왜냐하면 속상하죠. 3년 동안 정말 열심히 한 친구였어요. 주변에서 이렇게 하면 된다라는 방법은 다 동원했더라고요. 그 중에 한 방법이, 왜 누가 그런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일반 생물학 캠벨 책을 8번 정독하면 합격한다라는 얘기를, 이 우스갯소리를 했는지 진짜로 했는지. 그래서 1년 동안 공부를 하는 내내 틈틈이 였는지 아니면 일반 생물학만 파고들었는지, 그걸 8번 보기 위해서 정말 시험 보기 직전까지 봤대요. 근데 8번은 못 보고 4번을 봤대요. 일반 생물학 책 이렇게 두 권을 정독을 하면 그게 머릿속에 들어오나요? 제대로 안 들어오죠. 그 일반 생물학 내 수업 들으면서 자기가 보면서 이해한 거랑 내 수업 들으면서 이해한 거랑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 본인이 기본 이론이 확실한 상태라면 상관없습니다. 심화 이론부터 쭉 하는 게 좋은데, 혹시라도 이제 초시생 중에서, 그리고 N수생 중에서 일반 생물학이 정말 부족하다고 느낀 친구들은 기본 이론부터 착실하게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어, 특히 이제 N수생 중에서 이상하게 공부 많이 했는데 점수가 안 난다고 생각하는 친구들. 자, 그렇게 단계별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학습 시 유의사항에서 단계적 학습이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외부에서 이제 N수행에서 들어와 가지고 아까도 언급했듯이 일반 생물학부터 차근차근, 그러니까 그 내가 이제 그 처음 준비를 시작한다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차근차근 준비해서 합격한 친구들이 꽤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단계적 학습으로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해를 하면 암기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돼요. 그리고 전체적인 쭉 기적을 이해하면 중간에 문제로 출제될 만한
명칭, 용어들 있죠. 그것만 알아두면 어떤 것을 설명하라 라고 했을 때 그 명칭만 집어넣고 문장 두세 개만 만들면 서술형 답안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해주고 암기를 해주면 그만큼 암기하는 데 훨씬 도움이 되고요. 암기해야 되는 내용도 줄어들게 되고요. 그래서 암기만 달달달달 하다 보면 정말 머리가 좋은, 예를 들어서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달달달달 공부를 하면 머릿속에 다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는 20대죠. 노화가 시작된 상태예요. 여기서 우리는 할 때 여러분들, 친구들, 어, 그 나는 빼고, 그러니까 그 노화가 진행된 상태이기 때문에 옛날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암기를 하면 좋은데 생물학이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단순하게 암기만 해서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볼 때 그 암기한 내용이 남아있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답을 쓸 때 그게 빠르게 생각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면 암기에 도움이 되니까요. 공부를 할 때 이해하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내용들 전체적으로 쭉 개념 이해하고 이제 암기에 접근하는 게 좋고요. 공부를 할 때는 반복 학습이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론 내용 한번 공부할 때 딱 한 번 복습하고 이론 내용 끝날 때까지 그 앞부분에서 공부한 거 한 번도 안 보잖아요. 다 까먹게 돼요. 상당 부분을 까먹게 되니까 요번 주에 배울 것 요번 주에 복습하고 저번 주 것도 같이 복습하라는 얘기예요. 그럼 저번 주 것은 그 저번 주에 한번 복습한 상태이기 때문에 훨씬 빠른 시간 내에 복습을 할 수가 있고요. 소제목만 딱 봐도 아 이건 무슨 내용 이렇게 머릿속에 딱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때 어떤 그 효소가 사용됐지 그 효소 이름 그런 것들 체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반복 학습을 하면요. 장기 기억, 시험 볼 때까지 계속 기억에 남을 수가 있고요. 이 기억도 깊은 기억이 있고 얕은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학생들은 아 이거 생각날 듯 할 때 날 듯한데 이런 친구들이 있고 어떤 친구들은 빠르게 팍팍 생각하죠. 그게 한두 번 본 친구와 10번 본 친구의 차이예요. 한두 번 보게 되면 얕은 기억이기 때문에 생각이 날 듯 말 듯 합니다. 근데 10번 보잖아요. 그러면 깊은 기억이기 때문에 어떤 딱 단어만 봐도 그 단어와 연상된 그 다른 단어들이 탁탁탁 떠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반복 학습을 하면 깊은 기억이 있으니까 키워드가 빨리 파악이 될 수 있고요. 생각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아, 이 출제자가 어떤 내용을 묻고자 하는구나. 그러면 이 내용에 맞는 키워드는 요것들을 써주면 되겠구나. 그런 식으로 맞춰서 답을 써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음, 임용 출제 문제 유형에 맞춘 이게 무슨 소리냐면 어떤 친구들은 미트 디트 피트 기출 문제들을 다 푸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미트 디트 피트 기출 문제는 추론형입니다. 추론형이 많아요. 그리고 객관식이라고요. 근데 어떤 어, 공부를 할 때는 그쪽에 그러니까 문제마다 추론형이 있을 수가 있고요. 이론 내용에 충실하게 문제가 출제되는 경우도 있어요. 임용 문제 같은 경우는 이론 내용에 충실하게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추론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뭐 아까 실험 해석이라고 해봤자 그건 추론 축에도 안 들어가고요. 미트히트 피트는 추론 문제가 상당수 있어요. 예전에 보니까 코로나 이전에는 스터디를 학생들이 활발하게 했는데 스터디하면서 다른 친구가 추론형 문제를 아주 어디서 기출된 문제인지도 모르겠는데 아주 내용도 완전히 그 임용해서 다루지 않는 그런 내용의 긴 문제를 가지고 왔어요. 아, 이거 스터디에서 나왔는데 정말 모르겠습니다. 내가 고민을 해봤는데 몰라서 여쭤보러 왔습니다. 그래서 가져왔는데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 그런 거에 시간을 뺏길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은 요 임용 문제가 어떤 문제의 유형인지를 파악을 하고요. 거기에 맞는 학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분석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떤 내용을 주로 공부를 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어떤 유형의 키워드를 파악하고 외워야 될지 그런 것들을 알아두고 나서 접근을 하면서 거기에 맞게 공부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독학을 하는 친구들보다는 학원에서 수업 듣는 친구들의 합격률이 높을 수밖에 없어요. 몇 년 전에 그
질의응답 게시판에, 여기 말고 다른 쪽에서 질의응답 게시판에 합격했다고 이제 그 올라온 친구가 감사의 글을 쓴 친구가 있었는데 요만큼 썼더라고요. 그 친구가 이제 자기의 사연을 썼는데 5년 동안 독학을 했대요. 근데 점수가 안 오르는데 그냥 계속 독학을 했대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자라는 식으로 인강을 들었대요. 인강을 듣고 합격을 했다고, 고맙다고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글도 올린 친구가 있었는데요. 그런 친구들은 왜 그러냐면 임용에 맞는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무조건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그 시험에 맞는 내용, 그리고 그 시험에서 원하는 유형의 키워드가 어떤 것인지를 파악하고 접근을 해줘야 단기간에 똑같은 시간 동안에 효율적인 공부를 해서 그 고득점을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요 분석을 해주는 게 좋아요. 나름대로 분석을 해도 되고. 자, 그 다음에 어, 내가 한 2번인가 3번 겪었는데 마지막 실전 모의고사 기간에 처음 물론 이제 이론 기간에 내 수업을 듣지 않은 친구들도 모의고사 치러 오는데 모의고사 1회 모의고사 끝나더니 이제 상담을 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상담을 했죠. 네. 제가 그래서 나한테 얘기하기를 여태까지 공부를 기출 문제를 풀고 미트 디트 피트 문제 기출 문제를 푸는 식으로 공부를 했습니다. 이게 맞을까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공부하면 될까요? 시험 한 달 남았는데 그렇게 물어보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있나? 그래서 조금 더, 글쎄, 지금은 이제 최종적으로 시간이 없으니까 정리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서 그렇게 기출문제 위주로 공부를 한 게 한 2년인가 3년 된대요. 그 친구는 왜 그 이론 공부를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해마다 문제 출제 유형이 좀 살짝 달라집니다. 어떨 때는 난이도가 떨어지고, 어떨 때는 높고, 또 어떨 때는 기출 문제 영역에서 많이 출제가 되고, 어떨 때는 좀 적게 출제가 되는 그런 식이기 때문에 어, 특히 지금 추세가 미기출 영역의 출제 빈도가 높아지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안정권의 점수를 얻으려면 이렇게 기출 문제풀이만 가지고서는 한계가 있으니까요. 이론 내용을 기반으로 해서 문제풀이를 통해서 정리한다라는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뭐 나름대로 공부를 할 텐데 여러분들 이제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자기주도 학습이라고 돼 있는데 다시 말하면 자기주도 학습이라는 것은 능동적인 학습이다라고 생각하세요. 학생들 보면 상당히 수동적인 학생이 있고요. 능동적인 학생이 있습니다. 수동적인 학생은요. 그냥 앉아만 있어요. 그리고 질문도 안 해요. 멀뚱멀뚱. 근데 그 학생들은 희한하게 출석률이 정말 좋아요. 100% 출석률이고 졸지도 않고 정말 공부만 하세요. 예. 눈도 잘 맞추면서 수업 잘 듣고. 근데 모의고사를 보면 막 20점대, 막 10점대는 상당히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는 수업 시간에만 이렇게 듣고 집에 가서 공부를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 수업 시간에 들을 때도 그냥 듣고 끝나자마자 봐야 되는데 보지 않고 탁 덮고 5개념인지 아닌지 그런 거 확인도 안 하고 모르면 다음에 공부하지 뭐 이라는 식으로 질문도 안 하다 보니까 상당히 수동적 학습을 하기 때문에 안 된다. 어떤 친구들은 수업 시간에 딱 듣고 궁금한 건 바로바로 물어봐요. 물어보는데 정말 단순한 것들도 물어봐요. 요거 물어봐도 될까요? 이러면서. 근데 그런 질문을 자주 하는 친구들은 나중에 그 질문의 질이 높아집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게 능동적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노트 정리, 단거나 이런 것도 필요합니다. 이 노트 정리, 단거나가 이론 시간에는 귀찮다더라도 나중에 모의고사 때 마무리 정리할 때 상당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중요 포인트들만 위주로 적혀져 있으니까 어떤 부분이 내가 잘 알고 있고 어떤 부분이 미숙한지를 파악을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요. 그래서 근데 대부분 많은 친구들이 수업 시간에 잘 필기를 안 하는 것 같아가지고 내가 몇 년 전부터는 요 강의용 노트를 이제 제공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렇게라도 단권화 시키려고. 어, 그래서 이제 그 대부분은 써져 있고 중간중간에 이제 빼놓고 그림 부분 일부분도 빼놓아서 수업 시간에 이제 수업하면서 채워넣고 그림도 그리게 되면서 이제 에, 노트를 만들는데 거기에 이제 그 능동적인 학생 같으면은 포스트잇 가지고서 추가로 자기가 공부한 부분들을 또 추가로 첨가해서 해놓을 수가 있겠죠. 그런 식으로 노트 정리 필요하고 하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질응답 이거 정말 모르면 물어봐야 되는데 안 물어보면 안 돼요. 정말 물어봐야 됩니다. 그래서 5개년 방지 그리고 묻다 보면 반복 학습에 효과가 있기 때문에 머릿속에 오래 남아요. 자, 그다음에 수업 끝나고 며칠 지난 다음에 복습하는 것보다 수업 직후에 바로 복습을 하는 것이 어, 훨씬 수업 내용 들은 내용 훨씬 많이 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남길 수가 있으니까요. 즉 장기 교역화에 효과적이니까 이런 것들 알아두면 이런 것들을 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능동적인 생각으로 올해 초시생이라면 또는 N수생이라면 올해 반드시 끝내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하면 충분히 내년에도 TO가 높기 때문에 합격할 확률이 높아요. TO가 많기 때문에 경쟁률은 그만큼 낮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쭉 전체적으로 좀 얘기를 했는데 어, 실험 방법적인 그 시험이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 잘 파악이 된 상태일 거고요. 일단 문제 유형 같은 것들 잘 생각을 하고 학습을 어떻게 해야 될지 그런 것들을 먼저 생각을 한 다음에 잘 정리하고 나서 여러분들 공부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길 바랍니다. 그런 거 없이 그냥 무작정 시작을 하게 되면 어, 체계적인 공부가 안 되니까 아무래도 어, 공부하는 데 있어서 효율성이 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하고 설명회 얘기를 했는데 설명회가 단순하게 시험에 대한 얘기보다도 여러분들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하면 좋겠다. 지금 시험 유형은 이런 식이다라는 것 위주로 좀 얘기하고 진짜 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길어졌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내년 준비들 잘해서 어, 좋은 점수 받길 바라겠습니다. 자, 설명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할게요.